네, 강의 본론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외부 강사진을 모시는 시간인데요. 신영증권 서정현 연구원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부터 함께 보시면서 출발해 볼게요. 상반기 면세점, 그리고 백화점의 동향, 그리고 하반기 전망은 어떨까요? 큰 틀에서 유통섹터에 대한 이모저모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반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체감하셨을 유통섹터의 회복,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큰 섹터의 흐름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신영증권 서정현 연구원과 함께 할 텐데요. 멀리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의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제 자체가 워낙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주제여가지고요. 이 섹터 하반기 이야기 궁금합니다. 상반기를 먼저 좀 복귀해 보자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잖아요. 백화점 살아나는 분위기도 피부로 많이 와닿았고 그랬습니다. 주가도 좋았고요. 배경 자체는 핵심이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사실 상반기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은 작년 1분기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상당히 직격탄이었습니다. 우리 네. 섹터가. 그래서 뭐 소비도 부진했고 그에 따라서 실적도 당연히 부진했고 네. 주가는 말할 나위 없이 많이 빠졌었고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회복되는 과정이고 어찌 보면 좀 기저효과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활동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네. 또 뭐 보복 소비라고 하죠.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연초 대비해서 지금 저희 유통주의 흐름과 최근 한두 달의 흐름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연초 대비해서 유통주가 5% 이상의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다 그러면은 네. 현재 한 두 달 사이에는 맞아요. 좀 언더를 하고 있지 않나? 네, 5, 그래서 6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그 상승 폭을 좀 줄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주가가 5월까지 잘 달렸던 백화점주, 뭐 3월에 이미 피크가 나온 종목들도 몇몇 있습니다.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런 반사 효과를 먼저 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뭔가 섹터 내에서의 차별화, 양상을 좀 보였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섹터별로 좀 살펴주세요. 어느 쪽이 주가 퍼포먼스가 먼저 나왔나요? 먼저 일단은 백화점을 생각해 네. 볼 수 있겠지요. 백화점이 오프라인 유통의 가장 핵심이고 또 사람들이 오프라인 쇼핑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1분기에 코로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업태도 바로 백화점이고 또 그렇다 보니 올해 1분기에 그 반사 효과로 기저 효과가 가장 많이 나온 섹터도 백화점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복 심리에 의한 뭐 소비 반등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백화점에서 많이 좀 해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유통 쪽으로의 백화점 쪽이 가장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표를 좀 갖고 오셨는데 유통업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4월까지는 시장 수익률 대비로는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보면은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또 보면 백화점주,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쪽으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맞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뭐 크게 좀 특징을 잡아보자면은 백화점과 면세점이 상당히 좋았다. 수익률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백화점이 가장 좋았다는 점 한눈에도 네. 표가 나옵니다. 롯데쇼핑도 꽤 괜찮았었고요. 사실 롯데그룹주에 대해서는 뭔가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들도 초반에는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들 좋았지만 두 달간의 조정을 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망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럼 백화점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상반기 매출 회복이 나왔을 때는 일단 조금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우리가 쇼핑에 나선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됐던 것 같은데 핵심과 지속성은 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1분기는 기저효과와 보복 심리가 좀 반짝 상당히 강했다라고 본다라면은 네. 지금 2분기에 왜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건 네. 사실 작년 2분기에 좀 또 좋았습니다 흐름이 아. 그랬기 때문에 기저 부담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백화점이라는 산업 자체가 어떤 혁신이 있냐 아니면 장기 성장 산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온라인도 있고 뭐 편의점도 있고 다른 많은 플랫폼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백화점이 그런 장기적인 매력이 있다라고는 아직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분기별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장기적인 혁신의 측면에서는 백화점들이 아직까지 뭐 온라인 이커머스에 대한 전략이 구체적이라던가 아니면 좀 절실하다던가 네. 이런 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럼 그 이유로 굳이 좀 들어보자면은 네. 뭐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절실함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아. 생각도 들고요. 현금은 잘 벌고 있는데 네. 여기서 뭔가 투자라든지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과연 찾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속성에 좀 물음표를 달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속성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하반기가 될 거다라는 말도 힌트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상반기에 백화점이 특히 유독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 명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결국은 그럼 백화점을 이끈 요인은 이런 명품 프리미엄 소비? 사실 보복 소비의 가장 핵심이었죠. 이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까? 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긴 한데 네.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전체 백화점의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을 봤을 때 한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명품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약 한 20% 중반대 이 정도 됐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거죠. 네. 네, 근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네. 최근 기준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 전체 백화점 매출의 약 35%까지도 명품이 차지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많이 커졌네요.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네. 이게 전국 평균이라 그런다면은 네. 뭐 강남 일부 상권의 백화점들의 명품 비중은 얼마나 높을지 이제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네. 명품에 대한 소비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뭔가 뭐 보복 소비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 크게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실 해외 수입품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네, 네. 해외 수입품, 명품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하셨었는데 네. 해외 소비를 못 하다 보니 이게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가장 큰 수혜를 또 백화점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피크아웃도 일부 있었을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오. 그 부분이 이제 탈코로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코로나 이후 시점이 돼서 다시 해외 소비가 활발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상화된다고 빼앗아갈 수 봐야 있는?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백화점에 있어서는 지금 갖고 오신 표를 보니까요, 상품군별로 봤을 때 해외 유명 브랜드 쪽으로 굉장히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느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편집샵이라고 해서 백화점 안에 네. 유명 브랜드, 이전에는 저희가 뭐 해외 직구나 직접 가서 샀던 그런 품목들을 이제는 백화점에 와서 편집숍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연보라색으로 된 이 네. 표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과 관련해서는 백화점이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면 성장과 관련된 투자도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연구원님은? 기업이라는 것도 생물과 마찬가지로 네. 이제 위기가 오면은 대응도 하고 네. 또 장기 성장을 위해서 계속 투자도 하고 고민도 하고 전략을 내놓는 건데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것이 백화점 산업에 어떤 좀 피해를 일시적으로 줬지만 또 어찌 보면은 혁신을 좀 늦추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네. 뭐 명품 소비가 급증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좀 풀릴 것 같으니까는 사람들이 목말랐던 오프라인 소비를 또 확장하고 하는 걸 보면은 역시 오프라인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는 뭐 온라인이 중요하긴 하나 우리 사이트에 오는 손님들은 그만한 사람들이야. 뭐 고소득, 고자산, 고소비 계층들이 와서 프리미엄 소비를 하는 곳이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 지켜는 봐야겠지만은 백화점 자체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은 약간 프리미엄 고객들을 위한 공간.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직접 많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잘 못 가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좀 자리하게 되면서 지금은 살짝 위기 의식이 좀 적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일단 퀘스천 마크로 남겨놓으면서 하반기 유통업 전망에서 또 큰 틀에서 좀 살펴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쪽 가보겠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사실 가장 큰 타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면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면세 쪽으로 그런데 상반기에 괜찮았다는 평가도 좀 많았습니다. 연구원님 보시기에 상반기 면세는 핵심이 뭐였다고
된다고 보세요? 우리 면세가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뭐 주요 상위 업체별로 200억, 300억, 500억 뭐 이런 식으로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네. 분기 이익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여행 한 하나도 안 명도 못 풀렸는데. 다니는데 네. 어떻게 면세가 흑자를 내고 있지? 예. 그리고 주가도 이미 많이 회복이 됐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 면세점에 돈을 벌어주는 주체가 누굴까?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 자유관광객을 FIT라고 하는데 네. FIT보다는 중국에서 오는 따이공이라고 하죠. 보따리상. 기업형 따이공, 뭐 개인형, 소형 따이공 이렇게 이제 따이공들도 뭐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기업형 따이공들 또는 뭐 소형 따이공들의 활동이 사실 그렇게 많이 위축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코로나 초반에는 따이공들도 뭐 자가격리 같은 걸 이제 지키면서 해야 되다 보니 좀 위축이 됐었지만은 이후 빠르게 그게 회복이 되면서 따이공들이 다시 예전처럼 소비력이 매입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면세점에서 가장 돈을 벌어주는 이 따이공 고객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공항 장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공항 면세점은 장사를 하나도 못할 경우에 계약했던 임차료는 계속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네.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항공사 측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트래픽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면제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확히 면제는 아니지만은 거의 면제하는 식으로 지금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회사들이 가장 큰 부담인 공항에서 적자를 안 내고 있고 시내 면세점에서는 따이공이 견조하게 매출을 해주고 있고 이 와중에 한 가지 조금 더 또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리소회계라고 네. 리소회계를 적용하면서 예. 이제 상각 부담이 좀 줄어든 부분이 올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1분기에 업황과 상관없이 이제 이익이 많이 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정상화되는 관점에서 회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많이? 네, 맞습니다. 일단은 회계적인 것은 뭐 일회성이고 지속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지원 뭐 정책적인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말씀하신 이제 공항 임대료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일단은 정책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네. 이후 또 1월부터 이걸 연장해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연장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 이제 이제 접종률 간다고도 높아지고 하고요. 그렇죠. 예, 네. 해외여행 일부 다니고 사실 이제 많은 수출 기업들은 뭐 출장형 비즈니스 트립은 이미 다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지원이 연장이 안 될 경우 내년에는 업황은 회복돼 보이지만은 사실 업체들의 그 실적은 올해보다 안 좋을 가능성 네. 이런 건 우리가 좀 염두에 지원을 둬야 된다. 끊기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더해서 이 면세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만 리스크라면은 또 이기면서 갈 텐데 네. 지금 가장 크게 사실 저희가 좀 주시하는 부분은 경쟁자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면세점은 네. 중국 따이공으로부터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많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한국 면세점에 가장 많은 물량을 주고 있고 네. 그런데 또 전 세계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에서 이걸 다 또 갖다가 사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공급, 플랫폼, 수요자의 이 삼각 구도가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공고했던.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게 살짝 이제 흔들리는 이 틈을 타서 사실 이 틈을 타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국 하이난 쪽에서 면세점을 또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 하이난을 뭐 수출 자유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홍콩에 대응해서 좀 정치적으로도 이 부분이 좀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이난 면세점을 크게 키우는 이 과정에서 네. 사실 우리 한국 면세점 입장에서는 없던 경쟁자가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경쟁자가 생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령 뭐 입점 업체 브랜드들한테 수수료 싸움이 좀 생길 수 있고 예. 또 수요자 입장에서도 내가 늘 가던 곳 아닌 다른 곳이 하나 더 생기면은 또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바랄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면세점에게는 약간
마진 축소에 대한 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밸류 평가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갉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까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역시 백화점만큼이나 면세 쪽으로는 갖고 가야 될 과제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좀 하반기 유통 섹터에 대해 보시는 그 뷰를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온라인, 오프라인, 게다가 백신 접종에 따른 하반기에 그려낼 각 채널별로의 전망이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 좀 날씨로 표현해 주시면 어떻게 맑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오늘 날씨처럼 좀 흐린 것 같은데, 네. 2분기는. 그렇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1분기보다 어찌 보면 좀 더 강한 맑은 날씨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결국 백신 접종과 함께 거리두기 이 완화로 네.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일단 하반기 2분기의 실적을 보면서 3, 4분기에 대한 전망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제가 뭐 날씨로 답변을 드렸지만은 네네. 2분기는 작년 2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4, 5, 6월 달에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는 줄 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최악을 딛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다가 다시 좀 오프라인 활동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켰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 실적이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업체들이. 그러니까는 올해 2분기는 사실 그때 대비 상황이 크게 백신을 맞긴 하지만 크게 나아진 게 없고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5인 집합 금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는 전년 2분기에 그런 실적 기저 부담이 있다. 네. 그래서 1분기에는 폭발적으로 뭔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2분기는 왠지 끝났나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네. 4월, 5월, 6월로 가면서 약간 이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되는 물론 뭐 역신장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폭은 많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일 테고 네. 다만 이제 이익 측면에서는 1분기는 사실 2019년 1분기만큼의 이익 회복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상당히 올라오고 있지만은 네. 사실은 이제 모든 체력이 좋아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쓰고 있었고 또 업체들, 브랜드들 지원도 좀 많이 하던 네.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비용 부담이 좀 있던 시기여서 네. 1분기 이익률 자체는 19년만큼 회복은 안 됐었다. 네. 하지만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는 많은 상황이 좀 또 적응이 됐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번 2분기는 마진 측면에서는 또 19년 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나름의 대비를 좀 했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체력은 한편 많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보자면은 그래도 2분기는 이 성장률이 질적 좀 측면? 꺾이는 것 같으니 지금 이 수익률이 지지부진한 것이 이미 좀 많은 걸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하반기는 그래도 맑다. 네. 네. 3, 4분기부터 그러면 2분기의 실적 저점으로 딛고 3, 4분기에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죠?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이제 좀 전망을 해보는데 네. 그 큰 이유는 접종률 상승과 함께 5인 집합 금지도 이제 점차 7월부터. 해제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8인 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좀 커지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그쵸. 이제 뭐 가족들은 일단은 모일 수 있고 네. 이런 많은 그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실수요에 의한 가령 뭐 패션이라던가 네. 그런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지금 1분기는 실제 수요가 많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조금 쉽게 우리 일상생활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고 뭐 애들 옷도 사고 부모님 옷도 사드리고 하죠. 네. 근데 그때 신상을 내가 샀는가 한번 떠올려 보면은 물론 우리는 직장을 다니니까는 네. 뭐 옷을 한 번씩 살 수는 있겠지만은 어르신들은 일단 갈 곳이 없죠. 모임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패션 상품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는 가을 등산 시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살아날 등산 거다. 모여서 네. 가고 연말 파티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실제 옷이 필요해서 상당히 많이 사게 될 거고 네. 옷을 많이 산다라는 것이 이 유통 플랫폼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 소비 핵심입니다. 시그널인가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마 찬바람 불 때쯤 되면은 네. 살아날 거다. 살아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채널별로의 섹터 이 전망도 좀 알려주세요. 채널별로는 여전히 온라인이 당연히 강세일 것으로 보이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상장사 중에서 뭔가를 투자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아직 마땅치는 않은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온라인은 일단은 가장 견조할 것이다. 그다음에 백화점이 지금은 좀 쉬지만은 아까 네. 그런 패션의 실수요가 상승하면서 하반기, 3분기 말부터 4분기까지 강한 예. 수요가 백화점 쪽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약간 숨어 있는 섹터라고도 보이긴 하지만은 편의점 이쪽으로 많은 회복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또 편의점의 실적 회복 기대감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에 좀 영향 끼칠 수 있는 거로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면요. 지금 사실 이번 유통 섹터에 있어서 이베이 인수전이 꽤 큰 이슈 아니었습니까? 신세계 끌어안고 가게 되면 S&P 쪽에서는 굉장히 또 부담이 크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유통 섹터의 어떤 호황제로 어떻게 해석되는 재료일까요? 이걸 이제 이 발표가 나고 이마트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거 뭐 크게 나쁘진 않은가 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몇 달 동안 이마트 주가가 부진했던 걸 네. 생각해 보면은 이베이 인수 건으로 인해서 주가 많이 눌려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게 악재든 호재든 나온 이 상황에서는 이후 전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마트가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S&P 이런 언급도 주셨지만은 재무 구조 부담이라던가 아니면 이후 뭐 시너지가 과연 있을 것이냐 이런 실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돈을 아무데도 안 쓰고 있으면 재무 구조는 좋겠지만은 또 성장을 하고 어찌 보면은 내가 이걸 사지 않았을 때 내가 또 도태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한다라면은 좀 비싼 감은 있었지만은 이마트 입장에서는 좀 절실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후 쓱닷컴 그리고 이베이, 네이버까지 3자가 또 협업을 해서 낼 수 있는 시너지에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워낙 또 온라인 강자였던 이마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섹터별 전체 큰 전망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종목으로 압축해 볼 텐데요.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유통 섹터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으로 압축해야 될까? 지금 자막으로 나와요. 연구원님, GS 리테일과 현대백화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아까 편의점 맑음으로 주셔서 바로 또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했던 답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GS 리테일은 사실 개별 이슈도 좀 있죠. 일단 좋게 보시는 투자 포인트 뭔가요? 일단 편의점을 왜 좋게 보느냐에 대한 답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편의점이 코로나의 직접적인 피해였냐 탈코로나의 직접적인 수혜주냐라고 한다라면은 언뜻 좀 막연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좀 이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매일 못 갔고 학원을 잘 못 다니고 그리고 뭐 회식을 못하고 술을 못 마시고 이런 많은 활동 제약에 있어서 편의점은 사실 오프라인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려야지 트래픽이 유지되는 채널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편의점도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집합 해제가 되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교를 쉬지 않고 매일 나갈 수 있는 때, 이럴 때가 되면은 편의점 트래픽도 다시 많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편의점 상장사인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쪽으로 아직 조금 다른 업태 대비 덜 부각됐는데 여기도 이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이제 BGF 리테일 대비 지금 좀 싼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이. 근데 싸면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내일자로 이제 GS 홈쇼핑과 합병이 되죠. 출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홈쇼핑과 합병 자체를 시장이 그닥 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했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주가 반등도 BGF만 못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추천을 좀 드리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편의점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한 개 종목만 막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움직이기보다는 사실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 대비 지금 좀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나는 GS 리테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요. GS 리테일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파르나스 호텔도 보유하고 있죠. 호텔도 생각해 보시면은 코로나의 직격탄으로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는 이제 호텔도 회복을 많이 보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회복을 보이는 업종을 두 개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또 GS 리테일을 추천하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 맨 밑에 배당 성향 이야기해 주셨어요. 배당 많이 주나요?
원래 GS 리테일은 네.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GS 홈쇼핑이 배당주로 늘 거론됐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GS 홈쇼핑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이 됐을 때 배당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 당연히 하셨겠지요. 아. 그래서 이 합병하고 또 합병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그런 동의를 구한 거죠. 배당 성향은 GS 홈쇼핑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GS 리테일 주주 입장에서는 이전 대비 네. 배당 성향이 좀 상승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9일부터 지금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는 GS 홈쇼핑 말씀대로 이제 내일자로 출범을 합니다. 지금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잡음 속에 좀 주가 눌려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단기간에 어제 오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여전히 싼 구간인지 밸류 평가와 전략 어떻게 보세요?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PER 얘기 많이 하지요. 네. GS 리테일은 한 15배, 그다음에 경쟁사인 BGF 리테일은 한 20배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단순히 봐도 한 5만큼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GS 홈쇼핑이 합병이 되면은 사실 저성장 산업인 홈쇼핑이 합병이 되는 것이니 당연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떨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많이 반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추후 이제 편의점 업황이 회복되고 호텔이 회복되는 그 그림대로 GS 리테일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그려낼지 출범 이후에 시너지와 함께 흐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선호주로 주신 게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또 워낙 상반기에 더현대 오픈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대백화점 지금자리 매력적으로 보시는 포인트 뭐예요? 현대백화점이 일단은 백화점을 잘하는 회사니까 아. 물론 이제 백화점 점유율 1등은 롯데쇼핑 네. 그다음에 상권에서 정말 잘하고 실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진이 좋은 회사 예. 그런 회사는 신세계 백화점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은 그래도 뭐 고중간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백화점 하면은 신세계 그리고 면세점 해도 뭐 호텔 아니면 신세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상황이어서 현대백화점은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약간 좀 경쟁사 대비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현대백화점도 백화점 업황이 제가 하반기에 한 번 더 호황을 보일 거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현대백화점의 이 백화점 실적이 계속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더현대 말씀 주셨다시피 더현대라는 그런 대규모 이제 플랫폼 그 사이트가 하나 오픈을 하면은 그게 관리 기준으로도 뭔가 BP 손익분기를 달성하기까지는 네. 한 최소 3년 얼마나. 정도 최소 이렇게 그렇군요. 걸립니다. 아. 그런데 이 더현대가 지금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또는 저희 기대로는 올해 연내에 한번 월 BP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기대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매출이 계속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더현대의 그런 아웃퍼폼하는 능력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저력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네. 백화점 호황에 한번 좀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것은 현대면세점입니다. 현대백화점도 이제 아시겠지만 면세점 사업을 예. 하고 있죠. 네. 근데 면세점 중에서도 시내면세점에 동대문과 강남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동대문과 강남은 명동 대비 상당히 이제 상권력이 떨어지는 곳 아닙니까? 네. 그래서 따이공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잘 안 안 가는 가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분기 흑자 기조에서 현대 면세점은 좀 빠져 멀어져 있었군요. 있죠. 네. 아. 한 100억 이상 적자를 네.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사실 주목이 되는 점은 따이공들이 이 탈코로나에 더 온다라는 것보다는 FIT라고 말씀드렸던 개인 관광객들이 네. 많이 다시 온다라고 봤을 때 현대 면세점은 오히려 개인 관광객들이 많아질수록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오히려 기저에 대한 부담도 그렇죠. 낮아지네요. 지금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관광객이 늘어나면은 그 효과는 다른 상위사들보다 현대 면세점이 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100억 넘는 적자가 분기별로 좀 네. 감소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현대 면세점에도 좀 가치를 부여해야겠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밸류 평가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롯데나 신세계 대비 늘 약간 뒤처져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이제 현대백화점도 너무 현대
이 신세계만큼이나 꽤 상반기에 퍼포먼스는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롯데쇼핑은 3월에 고점이 나왔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한 5월 말일에 나왔고요. 현대백화점은 조금 더 빨리 네. 5월 초순에 나왔었네요. 지금 자리 그러면 조정 구간은 싸다고 보시는지 밸류 네. 평가와 전략은요? 맞습니다. 현대백화점 저희 당사 목표 주가가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12만 원을 뭐 도달 못하는 상황에서 10만 원 부근까지도 갈까 말까 하다가 현재 다시 8만 원대인 것 같은데 충분히 또 이 백화점 업황이 약간 2분기에 예. 조정받는 것에 대해서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면세점이 다른 회사들 대비 또 회복이 느리다는 점 이런 점들도 주가에 네. 또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12만 원까지 지금 접근해야겠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87,400원의 등락 보이고 있고요. 다른 백화점 또 면세점 대비로는 확실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포인트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대백화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비대면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세요. 여쭤보시는 게 델타 변이만 완전 정복되면 하반기엔 더 좋아지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유통 전망을 쭉 들어봤는데 여기서 핵심 변수는 각 채널별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진 않으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또 변수가 네. 생기면서 끝날 것 같던 이 상황이 뭔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해제될 걸로 생각했던 집합금지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는 다시 한번. 네, 그런 우려도 우리는 하긴 해야겠죠. 예. 사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인데 네. 이런 정책이라는 것도 현상에 대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는 네. 그런 우려는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뭐 1년 반 정도 지나오면서 우리 봤지만은 PER 기준 밴드 하단에 있을 때는 사실은 크게 부담은 없었던 것 같다 늘. 예, 계속 우리가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또 이 상황은 어찌 보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히려 5월 이후에 조금 다른 성장주나 가치주 대비 퍼포먼스가 약했던 게 기회의 영역이다라는 말씀도 주셔서요. 판단 한번 해보시면서 채널별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S 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렇게 해서 서정현 연구원의 토픽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영증권 서정현 연구원과 함께한 강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심화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잘 갑니다. 6월 말 종가 최고치 부근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성공적으로 전략 짜시고요. 저희는 7월 첫 강의로 뵙겠습니다.